이번 시간에는 왕실의 여성 관리 궁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에서는 또 이 황관과 같이 중요한 이런 관리로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왕실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관원, 관리,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궁궐에서는 이 여성들이 근무를 하면서 환관처럼 이렇게 녹봉을 받고 이 직계와 품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뭐라 그럴까요? 주요한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 궁녀들도 황관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이 대우를 받으면서 품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궁녀라는 것은 궁중여관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근무하는 여성 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관이라고 부른다. 여관. 이제 이렇게 보면 여관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궁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녀라고 하면은 상궁이 있는 거고요. 상궁 이하, 그러니까 상궁은 정오품이에요. 정오품 이하에서 종구품까지 있습니다. 그 여성들을 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인.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집종이 아니라 품계를 갖고 녹봉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오품만 상궁이고 그 아래 이 정사품부터 종품까지는 나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녀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딱 이 정해진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중여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한 사람은 상궁과 나인을 궁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궁궐에서 이 궁녀가 많을 때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내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궐 밖에도 궁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많은 궁녀들이 궁궐에 있는데 그 궁녀들을 선발을 할 때 한 10살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요한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이 궁녀들은 4살 정도, 5살 정도에 이미 선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릴 때부터 이제 선발이 돼서 궁궐에 들어가서 이 견습 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15년 정도를 품계 받지 않는 견습 라인으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부터 품계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선발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양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있는 공노비들, 그리고 이 종실에 있는 여종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뽑혀서 궁궐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수사라는 데 관청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이제 들여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고 공노비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 내수사라는 관청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들이 사서, 그리고 삼강실 아주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궁녀들도 어린 나이에 들어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냥 단지 견습생으로 해서 나인들이나 상들의 한 업무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도 이 소학이니 내훈이니 여성들이 공부하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또 한글도 익히고 궁체도 익히고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정식 나인이 될 때까지 과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궁녀들이 이제 궁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요. 또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좀
신고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쭉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나면은 섣달 금음날에 뭐라고 할 거야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그런 그 행사죠. 그 자기들만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행사 신고식인데 이제 그 어린 그 궁녀들이 쭉 이제 그 줄 세워놓고 환관들이 횃불을 들고 그 횃불에 불을 이제 막 타오른 다음에 그 아이들 입에 가까이 갖다 대면서 이렇게 겁을 주고 막 이런 신고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쥐불이 뭐 지져 쥐불이 걸려 막 이러면서 뭐 지진다 끌린다 뭐 이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신고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의미는 너희들이 궁궐에 들어왔으니 앞으로 입조심해라. 궁궐에서 생겨난 모든 비밀들을 외부로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교육적인 신고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하면서 이 어린 그 견습 라인들을 이제 그 궁궐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궁에 한 명당 한 명씩 아이들을 맡겨줘서 그 아이들과 이제 거의 뭐 그 정신이 나이 되기 15년 동안을 교육받고 지내면서 거의 어머니처럼 이제 본고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로 지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궁녀들이 궁궐에 들어와서 견습 그 나인이 지나면 이제 이 각 처소마다 이 라인들이 다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배정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처소가 다른 라인과 함께 두 명이 한 방을 쓰게 됩니다. 그 정식 라인이 되면. 그러면 15년을 지내고 또 거의 그 지밀 라인이라는 이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들은 보통 10년. 그리고 그 나머지 더 수많은 그 라인들은 20년을 지내야 상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5년이 지나야 상궁이 되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 35년. 그러니까 견습 라인 15년이 지나고 관례를 치릅니다. 거의 혼례같이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준대요. 이제 너희는 성인이 됐다는 식을 그런 관례를 그 견습 라인이 끝나면 15년 있다 치워주고 정식 라인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처소와 다른 사람을 같이 두 명이 이제부터는 잘 수 있도록 숙소를 정해주고 생활하는 거야. 그렇고 나서 이제 한 20년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궁궐에서 궁녀들끼리 동성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실록에 의하면 아주 거론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궁궐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여인이 더 편할 수도 있었고 그 어떤 심리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궁궐이라는 이 엄숙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로지 자기 또래만 있었죠. 어느 누구의 감히 자기의 요즘 말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친구와 얘기하거나 부모처럼 친하게 이런 게 겪어보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들어갔으니까. 아주 딴 세계에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심리적인 이유로 이 같은 동기 같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니 어떤 심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본성,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런 또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 갖다가 이 여자에게 지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궁궐 내에서 궁녀들이 저런 동성애가 막 생겨났나 봐요. 그래서 뭐 기록들에 의하면 세종 때 같은 경우는 장미라는 궁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병을 실록에만 있으니까 진짜 병이 아파서 병이 드는 건지 뭐 꾀병인지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이제 이렇게 병을 핑계 삼아서 자주 친정에 갔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친정에 가면서 있었던 게 그 종치인의 남자와 같이 연애를 했다. 그러니까 연애를 했는데 뭐 이렇게 편지가 오고 하고 선물 공세를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 종치인이 막 선물 주면서 막
거의 뭐 그래서 연심을 품었다. 궁녀가.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궁녀는 참형을 당해요. 세종 때. 참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여인들은 궁궐에 들어온 그 사람은 결혼은 절대 할 수 없고 연애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 법에 어긋나면 그냥 부대 시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보통 사형수들은 추분이 지나고 나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그런데 영모와 같은 중죄인은 바로 참형이거든요. 근데 궁녀의 연애를 그렇게 했어요. 취급했어요. 영모처럼 똑같이. 부대 시참으로 끔찍한 그렇게 했습니다. 엄격했죠. 그리고 또 뭐 현종 때 같은 경우는 이 왕대비전에서 그 시중을 들던 그 궁녀 같은 경우는 자꾸만 이렇게 배가 불러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부정으로 가진 아이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보아서 다시 이제 알아보니 형부였대요. 그 귀열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귀열 여인의 형부가 그 연종을 가졌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 귀라는 궁녀는 참수, 목을 베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동성애가 궁궐 밖에 주로 이렇게 이제 막 이루어졌었고요. 또 궁궐 내부에서는 아주 그 유명한 사건으로는 연산군 때 생겼던 일인데, 연산군 일기에 보면, 실록에 그 일기에 보면은 연산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왕 때부터 그 궁녀들이 서로 붕을 이루고, 여기서 말하는 붕은 그 법붕 친구인데 또 무리, 파벌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무리를 막 짓고 또 사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어떤 그 궁녀들이 이 팔에 이 붕자라는 이 문신을 이렇게 새기대요. 그건 뭐냐면 어떤 그 궁궐에서 서로 믿을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다. 뭐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쌍방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또 이 문화가 있었나 봐요. 궁녀들끼리. 거긴 뭐 한 5, 600명이 되는데. 그래서 막 이거를 짓고 무리를 짓고 또 궁궐에서 벌어진 일들을 외부에 이렇게 막 누설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막 특별하게 이렇게 붕자를 새기고 그들의 어떤 동성애 또 막 생겨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연산군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끊으려고 이제 막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궁녀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의금부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연산군에게 이제 보고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실록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또 한참 뒤죠. 연산군인 때, 제가 방금 말했던 연산군 때 영조 때까지 또 저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자꾸만 이 궁녀들이 어린아이들을 궁궐에 데리고 와서 재우고 밥 먹이고 대식일 핑계 삼아서 이렇게 이제 천한 과부나 뭐 요소한 여중이나 이렇게 교통을 한다. 서로 왕래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록에까지 나올 정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식이란,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원래 대식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궁녀가 친정 어머니도 부르고 자기 형제 자매들도 불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접하는 궁궐에 아주 그런 좋은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대식이 그런 의미였지만은 악용이 돼가지고 이제는 친정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천원 과부라 여중이나 뭐 그랬나 보죠. 어린아이를 데려가지고 이렇게 동성애를 했었던 모양이지요. 뭐 그래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 막건 불러온다. 그래서 그걸 금해야 된다는 걸 영조 때까지도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갖다 대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지금 이제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그런 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연산군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그 궁녀들이 발각이 됐을 때 연산군이 내리는 어떤 그 이제 벌이 있는데, 그 벌이 뭐냐면, 그 궁녀들의 가슴에 위법 교붕,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벗을 사귀었다라는 그 위법교복 네 글자, 그 한자겠죠. 그거를 낙이를 찍는 거야, 지지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지지는 게 아니라 문신을 떴나 봐요. 그냥 그 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묵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 여기다가 문신을 그 가슴에 새겨 넣었다. 라는 게 또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런 또 일이었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여인으로서의 즐거움이 없다 보니 아마 이런 그게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리적인 다른 어떤 그 활동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런 눈으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이 궁녀들도 봐야 된다. 이 동성애 했다고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남성적인 어떤 시각, 그리고 이 고위 관료의 눈으로 노비를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에서 약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이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궁녀는 늙거나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리고 또 자기가 모시는 상전이 죽어서 3년상을 다 치렀을 때, 그럴 때 이제 출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궁 밖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 가뭄이 너무 극심하게 들어가지고 비가 안 와서 지금 어떤 음기가 너무 꽉 차 있다. 그래서 궁궐 안에 있는 궁녀들을 그때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 숙종과 영조 때 딱 두 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출궁이 잦은 일은 아니죠. 이렇게 노가 들어서 많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나 이제 출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출궁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이 병이 들거나 아니면 특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가뭄이 들어서 그렇게 나서가 출궁이 되더라도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급 관료, 관원이 이제 궁녀니까 뭔가 이렇게 궁녀를 맞이해서 첩으로 두고도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인맥도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관원의 입장에선. 그래서 아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이 이 출궁한 궁녀를 이 천하 첩으로 두면 장 60대를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궁녀는 출궁을 하더라도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절에 비구니가 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살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궁녀들 같은 경우는 이 문과나 무과에 있는 이 양반가들은 무덤이 지금까지도 후손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은 이 결혼을 못하니까 이 묘소 같은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거죠. 이 조선에 지냈던 궁녀가 묘소가 한 3기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기는 은평구 진관동의 이말산에 임상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해까지 비석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궁녀들은 잘 알려지지 못한 그런 또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건 1890년대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전 시기인데 궁녀들이 바깥 나들이 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4살, 5살 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들을 각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시. 그 아이들을. 그리고 지밀 라인, 수박 라인, 친박 라인, 이제 아이들, 그쪽으로 배정된 아이들을 생각시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생머리로 해서. 그러니까 뭐 지밀, 수방, 친방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시라고 하는 거고 견습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각시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나이는 아니고 교육받고 이제 배우고 있는 때예요. 저 나이 때. 저 때는 이제 1890년대니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조선 초기나 중기 때처럼 이렇게 엄격하진 않았던 모양이죠. 어쨌든 나들이 하는 모습이 사진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있고 머리에도 더벅머리 이렇게 이제 머리를 따 올리고 또 막 머리를 얹고 막 이런 거에다 지금 꽃도 꽂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부채도 들고 이런 모습들이 좀 물론 이제 좀 우리가 궁녀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저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친잡내, 이제 이 왕비가 이 궁녀들 그리고 내명부, 외명부와 함께 이 후궁에서 이제 간단한 어떤 제사상을 차리고 선잠단이라고 하죠. 그 제사상을 차리고 누에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잡내를 마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래서 저 사진에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때 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기모노를 입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궁녀가 이 신분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 상승하는 기회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궁녀들 중에서 아주 특수한 경영과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입니다. 신분이 상승을 될 때는 이 간택후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간택후궁은 궁녀는 아니에요. 궁녀 출신으로 신분이 급상승한 예를 들기 위해서 우선 먼저 간택궁을 예를 들면 간택궁은 사대부의 여식 중에서 사대부의 여자 중에서 이 양만가의 딸이죠. 왕비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자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간택해서 들어오는 후궁이에요. 그 후궁은. 그래서 왕비가 만약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 그 간택후궁은 왕비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왕비가 되는 경우예요.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택후궁이라고 해요. 그런데 궁녀가 승은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녀가 승은을 입으면은 승은 후궁이라고 그래요. 그 승은 후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녀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으면 승은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은 후궁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승은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으로서의 직첩을 받는 겁니다. 품계를 받고. 궁녀가 왕의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특별상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궁이 아닌 나인들 중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승은을 입은 사람이 이제 잠자리를 했어요. 그러면 특별상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20살이건 19살이건 30살이건 나이와 상관없고 직급과 상관없이 왕과 함께 했던 것으로만 되면 이제 특별상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궁이 되려면 보통 지밀라인 빼놓고 35년이 지나야지만이 궁궐에 들어와서 35년이 지나야 오품을 받는 거예요. 정업. 그런데 총애를 입으면 우리가 말하는 은총을 받으면 바로 그냥 나이와 직급과 상관없이 특별상궁, 오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궁녀들이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상궁이 되고 특별상궁이 됐는데 왕의 자녀를 생산하면 승은 후궁이 되는 거다. 사품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사품. 그러면 후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택후궁과 승후궁은 엄청난 차이겠죠. 왕비가 될 수 있고 승후궁은 아이를 낳아도 못 낳는 거예요. 승후궁은 궁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분이 급상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분이 급상승한 그 사람으로서 희빈장 씨와 숙빈채 씨,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희빈장 씨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궁궐에 들어갔다고 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안에서 궁궐 뭐 생활을, 7살인지 하여튼 나이는 정확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궁궐에 이제 그 10대 전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궁궐에서 계속 있다가 이 명성황후, 그러니까 숙종의 어머니죠. 숙종의 어머니 명성황후의 어떤 그 눈 밖에 나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면 숙종왕에게 이미 그 청해를 받고 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왕에 있을 때 어떤 궁녀였을 때 그 장희빈이 이미 그 숙종과의 상당한 단어를 말하기가 여기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하여튼 은총을 받았나 봐요. 일찍이.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눈 밖에 나가지고 궁궐에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죽고 숙종이 다시 희빈장 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궁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희빈장 씨는 또 궁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현왕후가 또 폐위가 돼서 이제 궁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희빈장 씨가 이제 왕비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궐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뭐 남인과 서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결도 있었고 막 이런 가운데 또 희빈장 씨의 어떤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하고 희빈장 씨를 다시 후궁으로 그 내려보내죠. 숙종이. 이제 그러한 가운데 아니면 인현왕후가 왕비로 복위를 하고 인현왕후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 이 장례 절차의 문제로 신하들과 문제가 생겼어요. 희빈장 씨가 후궁이 이 상복을 왕비의 복장을 하느냐 아니면 후궁의 복장을 하느냐 하고 또 신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희빈장 씨는 그 남인들의 세력들이 이제 지지하는 거고, 그 인현왕후는 서인들의 세력이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게 심각하게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막 이런 일 있습니다. 그때 숙빈 최 씨가 밀고를 하는 거예요. 밀고. 숙빈 최 씨가 그 당시 후궁으로 있었고, 인현왕후가 들어왔을 때, 복위가 됐을 때 다시 이제 그 숙빈 최 씨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었을 때였는데, 숙종과 또 같이 있다가 은총을 받아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2살 때 죽어요. 그 다음에 가진 아이가 영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영조인데, 그 어쨌든 숙빈채 씨도 사랑을 받고 있었을 때였는데, 숙빈채 씨가 밀고 하는데 어떤 밀고를 하냐면은,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가 이렇게 아팠을 때 문명도 2년 동안이나 안 갔고, 또 취선당에서 신당을 차려가지고 저주를 내리고, 또 상당히 이렇게 희빈장 씨의 모욕적이고 막 이러한 일들을 막 이제 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아주 그냥 거기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주 그냥 돌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한 건 없어요. 희빈장 씨가. 저주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함부로 대했고 문명도 안 갖고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왕비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에 의해서 이 희빈장 씨를 스스로 자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빈장 씨가 어쨌든 간에 이제 사액을 먹고 이제 죽게 되고, 숙빈채 씨가 이제는 어떤 왕비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은 빈 후궁에서 최고의 자리,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기 뭐 귀인 이랬었거든요. 근데 후궁의 최고 자리인 빈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숙빈채 씨가 다시 신분이 급상승해서 갖게 되는,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궁녀들은 어떤 그 궁궐 내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인들끼리 시기와 질투,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치장이 어린 껌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희빈장 씨나 숙빈채 씨 뒷배경에 있는 서유인이니 남인이니 뭐 이런 그 세력들, 소론이니 이러한 세력들이 같이 결탁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들은 내가 왕비나 최고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자리에 가져야
내가 낳은 자식이 왕이 될 수 있고 나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관직에 다 요직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어떤 여인들의 싸움이 아니라 세력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여인은 패배돼서 죽게 되는 게 되는 거고, 또 이 붕당에 있어서 그 한파들은 모두 요직에서 쫓겨나거나 유배를 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궁궐에 내에서 여인과 여인들이 이 궁녀가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면은 많은 이 세력들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드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 자, 왕실의 전문직 여성관리 궁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주 왕과 가까이 왕실의 아주 최측근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인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 정말 극소수의 경우인 거고요. 자, 내명부 궁녀의 품계와 명칭을 한번 보면요. 내명부라는 것은 우리가 궁궐에서 이 휴궁들, 그리고 나인들, 그러니까 상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궁궐에 있는 여인들의 품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외명부는 종친의 처들, 세자의 딸들, 그리고 관직을 가진 남자들의 부인들을 이제 외명부라고 하는 거죠. 자, 궁궐에 있는 궁녀들은 저런 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오품, 상궁, 상의가 있었고, 맨 아래 종고품 같은 주변치, 주치, 이러한 궁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주 조직 체계가, 지금처럼 공무 구품서부터 사품까지, 오품까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동궁의 궁녀도 또 다르게 저렇게 이 품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궁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35년, 지밀라이 같은 경우는 30년 이렇게 일을 해야지 상궁을 정오품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궁에 들어오면 또 약 10년, 이렇게 15년 이런 세월을 종고품 되기 전을 겪어야 종고품이 되면서 차근차근히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집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궁과 나인, 이 상궁과 나인의 이제 직무를 우리가 또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 나인의 되기 위해서 견습 나인을 한다고 했었죠. 그 견습 나인은 이렇게 이제 지밀 나인, 또는 이 수박 나인, 친박 나인, 이렇게 이제 많은 궁궐에서 일하는 이런 장소 근무제에 따라가지고 배치가 돼서 그거를 약 15년, 10년 동안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전문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순환으로 근무가 어떤 특별한 경우는 있었겠지만, 한번 내가 지밀 라인이 되면 상궁이 될 때까지 지밀 라인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이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바느질을 하면 그 바느질만 계속해서 30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그냥 특기생이죠. 이제 이러한 나인들이 그렇게 이제 아주 도급제처럼 배워서 이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왕실에서 해내는 것이죠. 상궁 같은 경우는 최고의 어떤 직으로 봤을 때 제주상궁이 있습니다. 그 제주상궁은 왕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내명부에 있는 궁녀들을 통솔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주상궁은 물품,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주상궁, 부제주상궁, 이렇게 상궁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역할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나인 같은 경우도 또, 지밀 라인, 수박 라인, 친박 라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지밀상궁, 지밀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밀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왕비가 합방을 하면 이 대조선이나 이렇게 이제 또 어디에요? 대조전이나 이렇게 이제 교태전 이런 데 보시면은 대청이 있고 양쪽에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가운데에서 합방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또 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정자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가운데서 왕과 왕비가 합방할 때 그 우물정자처럼 생긴 그 주변에 그 상궁이 들어가서 상궁과 지밀 라인들이 들어가서 아침까지, 밤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도초를 쓰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밀 라인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왕명을 또 전달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가장 최측근에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곳까지 맡아 있는 곳이 지밀 라인, 지밀 상궁입니다. 이제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서부터 이제 뭐 또 이렇게 그 수방이라고 해가지고 자수 놓는, 의복에 자수 놓는, 그리고 침방 라인이라서 의복을 만들고 이불을 또 만드는 뭐 이런 사람들, 침방 라인, 수방 라인,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그 상부와 나인 중에서 왕실의 최측근들인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 또 이제 그 아래도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상궁과 나인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제 반차도인데, 반차에도 보시면은 남자 관원들 말고 여자 관원들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삿갓 얼굴을 완전 가리고 삿갓 모습처럼 스타일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왕이 행차시 또 왕비도 같이 함께 어떤 행차할 때 뭐 이런 아니면 왕이 어떤 그 또 물품들 도장이니 어떤 그 책이니 이런 것들도 가마에 실어서 옮겨질 때 시위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뭐 기행 나인, 그러니까 내인, 그 한자로 이제 내인이라고 쓰거든요. 내인, 기행 내인, 또 뭐 이 보행 내인, 뭐 상궁, 뭐 이렇게 말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 자기 품계, 직급에 맞게 대우, 우대를 받고 자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시녀나 여종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옛 그림에서도 그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궁인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상궁과 나인들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들 이제 잘 알고 있는 수락관. 이 수락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데 상궁이 있고 또 나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왕의 대전에 음식을 올린 것만 전담적으로 맡게 되는 거예요. 환관은 거기에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들을 감독 관리하는 거겠죠. 환관은 또 거기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들은 이제 나인들이 또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수락가 말고 또 이 잔칫날이나 어떤 행사를 크게 할 때는 대령 숙수라고 해가지고 궁 밖에 있는 남자 조리사들을 불러와서 그들이 또 이제 그 요리를 하는 거죠. 대령이란 말은 이제 왕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숙수는 이제 요리사, 조리사죠. 자, 그들이 이제 또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환관, 상궁, 나인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여기에 지금 방자, 취반비 이러한 사람들도 또 이제 있어요. 궁궐에는. 그러니까 아주 폭넓게 얘기하면 방자, 취반비, 무수리, 파지, 비자 이러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녹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궁 밖에 있던 어떤 그 사람들로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궁궐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방자라고 할 경우는 나인들, 그러니까 상궁이나 나인들에서 시중을 두는 여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녀예요, 하녀. 자, 이들도 공노비에서도 뽑습니다. 그래서 공노비에서 만약에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노비들 중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급료를 받아요. 급료를. 이 사람들도 급료를 받고 하지만은 주로 이 상궁이 필요해서 저런 그 여종들을 또 뽑아가지고 데리고 있어요. 그 이제 녹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산호비를 또 두기도 해요. 그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왕실의 어떤 명보다는 상전,
상궁이나 또는 나인들의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고, 상궁이나 나인이 왕실에게 최대한의 시중을 잘 보기 위해서 저 여종들이 상궁과 나인들을 씌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의복을 만들고 또는 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또 빨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상과 나이는 최종적으로 그 왕실에 그 시중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방자, 방에 이제 배속된 사람, 취반배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무술이는 물을 기도오는 사람, 파지는 청소하는 사람, 비자도 이런 그 잠벽, 잡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모는 왕실의 자녀들을 젖을 먹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젖을 떼면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천민에서 그 유모도 이제 천민에서 데리고 와서 보통 하게 되는데 그 자기가 젖을 먹이고 키운 사람이 왕이 되면 봉보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족 일부의 품계를 줘요. 천민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저 유모가 출궁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죽게 되면은 왕께서 직접 제사 문구도 써주고 제사 용품도 보내줬다고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유모. 그리고 은여. 태종 때부터 이렇게 그 궁녀나 부인들이 다치면 함부로 왕실의 부인들이 다치면 치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녀가 유별하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은여로 노비들을, 여자 노비들을 의술을 가르쳐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의술을 교육받지 못하고, 뭐 연산고 때는 해민설에 속했던 은여들 데리고 와서 풍악을 의뢰하고 술시중을 들게 하고 또 그래서 약방 기생이라는 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 또 은여입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는 잡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궁궐에는 상궁, 궁녀 뭐로서 이 나인 또는 그 밖에 또 궁녀를 씌움두는 이 하녀들까지 궁인들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궁궐에는 관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 조직을 갖고 움직였던 곳이 또 그 궁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 궁궐을 한번 가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